12년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소년.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전 미국이 주목한 수학 천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얘는 그냥 바보예요. 치료도 어렵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그 말은 제가 겨우 6살이었을 때 처음 들은 진단 결과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보수적인 시골 마을. 거기서 저는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기보단 문제야, 장애야, 특수반 애라고 불렀죠. 제 이름은 켄지 타카노. 일본계 미국인으로 태어난 저에게 그 호칭들은 너무도 낯설고 잔인한 굴레였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할 수는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두려웠어요. 낯선 환경, 말투, 감정의 파고, 그 모든 것이 저를 가둬버렸죠. 의사들은 저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했고 무언증이라는 꼬리표도 붙였습니다. 학교에선 특별히 관심을 주는 대신 조용히 구석에 앉혀두기 바빴습니다. 저는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칠판에 적힌 영어 문장을 따라 쓰는 대신 저는 종이에 이상한 기호나 구조를 그리곤 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저만의 언어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한 사람만은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 유미코입니다. 어머니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시집 온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본식 된장국을 끓이시고 한글 동화책을 읽으시는 분이었죠.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켄지, 넌 바보가 아니야. 세상을 조금 다르게 느끼는 것뿐이야. 엄마가 널 위해 새로운 수업을 해볼게. 그날부터 어머니는 제게 한국식 홈스쿨링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고 하루에 한 권씩 한국어 그림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림책 속 한국의 아이들은 항상 활기차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저에게는 이상하리만치 쉽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소리도 없이 글자를 따라 그리기만 했지만 점점 저는 한글의 구조와 패턴을 스스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눈치채셨죠. 켄지, 넌 지금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어머니는 저를 믿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보다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게임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수학 퍼즐, 입체 블록 쌓기, 패턴 따라 그리기, 심지어는 김치 담그기를 통해 발효의 원리를 설명하시기도 했죠. 어머니의 방식은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말없이도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깨달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해 만든 작은 수학 문제집을 제게 주셨습니다. 켄지야,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도 해볼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20분 만에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심지어 해설도 없이도 정확한 답을 찾아냈죠.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너 정말 특별한 아이였구나. 엄마가 미안해. 이제서야 내 진짜 모습을 봤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종이에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비록 종이에 쓰여 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첫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시작에조차 세상은 쉽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수학 문제를 풀었을 뿐인데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차별이 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12살이 되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말보다 더 빠른 사고들이 달리고 있었죠. 한글로 된 그림책은 저에게 수학 공식처럼 보였고 패턴과 구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한국식 홈스쿨링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이자 저만의 언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는 우연히 한국 교육 사이트에서 온라인 수학 챌린지 정보를 보셨습니다. 미국 전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였고 참가자는 무작위로 제공된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푸는 방식이었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습니다. 켄지야, 이거 한번 해볼래?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총 40문제, 제한 시간은 60분. 문제를 읽고 푸는데 걸린 시간은 27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미국 전역 참가자 중 상위 1%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계산은 물론 공간 지각, 논리 추론, 기하학 영역까지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지를 본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떨고 계셨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걸 학교에 보여줘야겠어. 그들이 아무리 내 가능성을 무시했더라도 이건 결과야, 증거야. 며칠 뒤 어머니는 성적표를 들고 학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교장실에서 그 결과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죠. 제 아들이 이런 결과를 받았어요. 자폐고 무언증이라고는 하지만 수학 능력만큼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걸 교육 프로그램 재조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교장은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웃기만 했습니다. 이건 컴퓨터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겠어요? 몇 년째 말도 못하는 애인데요. 그날 어머니는 말없이 집에 돌아오셨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한 밤, 저는 어머니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또 다른 자극이 되었고 저는 손수 그날의 문제 풀이 과정을 다시 정리해 손으로 적어 드렸습니다. 계산 순서, 논리 흐름, 중간 도출 값까지. 어머니는 그걸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사람들이 못 믿겠다면 직접 보여주자. 켄지야, 우리 너의 공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볼까? 그때부터 어머니는 매일 제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모습, 복잡한 수학 퍼즐을 순식간에 푸는 모습, 심지어는 블록을 이용해 한국어 문장을 구조적으로 시각화하는 과정까지. 영상은 아주 짧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말보다 더 큰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어머니는 그 영상을 SNS에 올렸고 처음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 관련 블로거가 이 영상을 공유했고 곧이어 수천 명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진짜인가요? 믿을 수 없는 집중력이다. 우리 아이도 말이 늦는데 혹시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MIT의 한 언어인지학 교수가 어머니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학생의 구조적 사고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정식 인터뷰 및 인지 테스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천재성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평가 방식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켄지야, 우리가 해냈어. 이제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러나 아직 벗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여전히 제 성과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학교는 제 상태를 정상 범주로 보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저를 비정상의 테두리에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MIT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특수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초등학생 중 유일하게 언어수학 융합사고 분석 프로젝트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저는 언어 구조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인정받으며 세상의 눈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켄지는 마침내 MIT로 향하지만 또 한 번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MIT 캠퍼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도서관, 수많은 실험실, 그리고 언어보다 구조로 말하는 듯한 공간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저를 위해 존재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VSI 프로그램, Visual Structure Intelligence. 직역하면 시각 구조 지능. 이 프로젝트는 언어 표현이 부족한 아동의 내면 사고, 체계를 시각화하여 인지 능력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는 공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연구진들은 말했습니다. 켄지는 언어를 쓰지 않지만 수학적 언어로 사고하는 아이입니다. 이건 새로운 지능의 형태이자 교육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 속에서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연구소 인근의 한 식당에서였습니다. VSI 프로그램 연구진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입 안에서 딱 하고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입을 벌리니 몇 달 전 임시로 고정했던 레진 보철물이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때 한 연구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켄지, 불편한가요? 말로 못해도 괜찮아요. 제스처로라도 알려줘요. 하지만 저는 머뭇거리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구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 순간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MIT 학생인데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은 순식간에 제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던 자신감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면 결국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하고 싶다고 어머니께 쪽지를 써드렸습니다. 그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목소리 없는 생각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켄지야, 너는 너만의 목소리가 있어. 그건 수학이고 시각적 구조고 그 자체가 언어야. 그리고 다음 날 연구소장인 마틴 박사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켄지, 우리 어제 내가 느낀 감정을 안다고 말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 너처럼 언어 표현에 제약이 있는 아이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 이건 내가 만들어야 할 일이야. 그 말은 저에게 새로운 각성을 주었습니다. 단지 나 하나가 잘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자. 나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장애로 불리지 않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 이후 저는 마틴 박사님과 함께 AI 기반 언어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단순히 말하거나 글을 쓰는 능력이 아니라 시각적 사고, 패턴 인식, 수학적 추론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존의 언어 중심 평가 방식이 간과했던 인재들을 발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들고 저는 어릴 적 제가 배제되었던 그 텍사스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아이의 가능성을 놓치는 것을 넘어 그 인생을 억압합니다. 법정에서 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변호사 옆에 서서 제가 직접 설계한 평가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어릴 적 문제아로 판단했던 초등학교 선생님과 제외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틀렸구나. 정말 미안해, 켄지. 그 말에 저는 종이에 단 3글자를 적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는 법정 안을 눈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 교육 시스템은 다양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목소리가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고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법정 판결 이후 세상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대부분 손글씨와 기호를 통해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켄지 타카노를 기억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비슷한 상황이라며 희망을 얻었다는 부모들, 새로운 교육 평가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는 국제기구들, 그리고 마침내 UN 아동권리 포럼에서 공식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켄지 타카노 군을 UN 특별연사로 초청합니다. 다문화 아동 및 비언어 아동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 보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연설이 예정된 날, 저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대표단과 교육 전문가들이 자리한 포럼에서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처음 한글을 배웠던 그 조용한 거실이 떠올랐습니다. 낯설고 불편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간들, 다름이 결함으로 여겨졌던 시간들. 연단에 오른 저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수십 개의 도형과 선, 그리고 수식이 적혀 있었고 그것은
제가 준비한 연설의 구조였습니다. 한 줄 한 줄 손으로 적어낸 제 인생의 언어. 그리고 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도형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옆에는 수화 통역사와 시각 자료 분석을 돕는 AI 알고리즘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언어는 다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언어로 세상을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합니다. 어떤 아이는 말로, 어떤 아이는 그림으로, 어떤 아이는 수학과 패턴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 차이를 장애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아이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연설은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고 수많은 교육기관과 정부가 비언어적 평가 기준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동 인권과 AI 기반 교육 형평성에 관련된 국제 프로젝트들에 참여했고 VSAI라는 독립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언어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능력을 평가받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다시 텍사스, 그 조용한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어릴 적 저를 바보라 불렀던 교실, 그때 저를 외면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아직도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기억하는 몇몇 아이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저는 작은 강연을 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 장의 도화지와 몇 개의 기호,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들과 소통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아이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말을 안 하세요? 저는 종이에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말보다 더 큰 언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도 제 손을 꼭 잡았고 그렇게 우리는 통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저는 어린 시절의 저와 닮은 아이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미래의 누군가로서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 아이가 세상을 바꾸기엔 너무 작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목소리, 심지어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그 진심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또 다른 켄지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놓친 이야기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을 기적으로 바꾼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